자, 올해 들어서자마자 참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부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 맞춰서 3월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3월 시장 예측 전망과 함께 또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화상으로 만나 뵙던 분이었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물로 뵈니까 또 다르네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일단 3월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냐. 일단 1월과 2월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월은 좀 나아질까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나아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아진다라기보다는 이런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여기에서 뭔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실 텐데 금리 인상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쟁이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는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50bp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제 연준에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연준 총재들이 언급하는 걸 보면은 보우만 총재라든가 아니면은 블러드 총재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50bp 올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연준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좀 오판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그동안 해왔고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은 필연적인 어떤 경제 회복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다면 25bp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50bp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끝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50bp가 오르면은 지금 잠깐은 뭔가 충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어떤 매수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 투자자분들이 성급하게 예측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듯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조금 한 중장기적으로는 다 시장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거시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너무 노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시적인 경제관념을 자꾸 이해하려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다. 내 종목에 관심을 그만큼 못 가지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미리 몇 가지를 세워놔야 그래도 이런 시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변화하고 저런 변화가 생겼을 때 난 또 저렇게 변화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를 좀 먼저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우선 시나리오를 세우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너무 많은 거시 변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애플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애플이 다시 200불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장의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00만 원 올라갈 수 있느냐? 네네. 이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애플이 200달러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로 그냥 본인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객관적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네네. 단순하게 나는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 내려간다. 안 된다. 이러면은 횡보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애플을 비롯해가 주요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장주들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떤 저가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이제 뭐 신기술 페니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라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도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히려 변화의 신호탄을 좀 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낙폭 과대주에 좀 많이 치중을 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렇죠. 워낙 근데 월가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펀더멘털에 훼손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펀더멘털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지만 주가 하락한 건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낙폭 과대주 제가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 이제 비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네.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뭐 한 마이너스 7% 정도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죠. 이런 네네. 회사들은 페이스북은 3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쟁이라든가 오미크론을 얘기하는 거는 오미크론이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니야, 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델타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오미크론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들의 선택하는 그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유동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잘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높은 가격에. 네네. 테슬라 7만 불, 8만 불을 해도 그냥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테슬라 픽업 트럭이 7만 불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10,000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더 낮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오미크론과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쉽게 높은 가격에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애플과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광고 시장에서 수주가 떨어진 거는 그렇죠. 애플과의 전쟁이지 뭔가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많이 떨어진 걸 사야 된다라고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된다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가 제대로 된 건가? 네. 이런 사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사실 두려움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고립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략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세 종목 정도로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하는데 두세 종목 집중 투자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한두 종목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중에 추세를 타고 가는 네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절대로 지금 현재는 60%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0%는 현금 놔두고 20%는 또다시 이제 그 나중에 해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종목들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지수 상승기에 정말 다시 이게 애플 200달러 돌파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만한 성장성 가진 종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샵이라는 이 샤프파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고성장의 어떤 소비주가 있습니다. 소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네. 아마존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마존은 뭐 회사 쪼개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고 또 이제 시장에 이제 가격과 가치가 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페이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은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없어져도 정부 주도 코인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코인을 결제하는 시장에서 얘네가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을 거고 그리고 크루즈 회사들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게 크루즈 주식들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그때는 역시 대출 시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1금융, 2금융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금융시장들이 더 네. 효과를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제가 배터리 업체인 이제 쿨러라든가 아니면은 소형 전기차 업체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를 완전히 이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솔로라든가 아니면은 업계 최초 이제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그 드래곤플라이라든가 이런 1달러, 2달러 수준의 저가주들도 하나씩 이렇게 걸쳐놓는 게 바벨 전략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저가주 1, 2달러짜리 하나 이렇게 걸쳐놓는 게 바벨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대형주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격 많이 떨어진 주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방금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대형주 가운데서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가격과 가치가 괴리가 크게 벌어졌던 네. 이 납북 과대주 가운데서도 뭐 페이팔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는 또 페니 주식과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 근데 페니 맞습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페니 주식은 절대로 30% 이상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평상시엔 사실 제가 20%만 말하는데 네네. 요즘 같은 장은 페니 주식하기 너무 좋은 장이에요.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30%까지 늘렸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 보유는 절대 60%를 넘어가면 안 되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좀 소형 기업 가운데, 스몰트캡 기업 가운데 쿨러라든지 솔로라든지 그리고 드라곤플라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 화상을 통해서 방송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승과 함께 동반 같이 오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쇼피파이 여기에다가 과도한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페이팔 이런 기업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연말 연초에 이 쇼피파이, 페이팔, 블록 뭐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그 이커머스 기업들까지 다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연말에 약간 소비 공백이 실제로 있었는데 네. 이 소비는 좀 언제쯤 회복이 될 것 같으세요? 소비는 충분히 잘 회복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소비와 관련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거든요. 네네. 근데 위드 코로나와 소비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미국의 경제 지표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네. 이 레드북 지수가 지금 수개월째 15% 수준에서 계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거는 주택 가격 역시 최고 수준이라는 네네. 거예요. 조금씩 밀리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 자체가 줄어들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단순하게 소매 판매가 줄었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 소비자들이 매장에 나가서 어떻게 돈을 지불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소비는 아직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막대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낙폭과대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월 시장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